예,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네. 미국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이쪽은 뉴욕, 뉴저지 쪽이고요. 예, 제가 지금 보는 하늘은 지금 월가 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네. 교수님 혹시 그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러커스 법대에서 예, 근무를 하고 있는 이주택 교수고요. 예, 국제경제법, 국제거래법,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예, 채널은 예, 방 교수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또 그 최근에 또 테뉴어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네, 예, 종신 교수가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예, 예. 예 교수님 그 지금 현지 시간은 제가 알기로 한 오전 7시 정도로 예,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드려요. 얼굴이 좀 부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잘 나오고 계십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12월 FOMC도 끝나고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요즘 시장 상황도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로 시장이 약간은 패닉 상태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FOMC 회의 이전에 CPI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조금 잘 나왔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상치보다 조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CPI가 나온 게 7.1%, 근원이 6%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FOMC 회의에서는 조금 더 완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인제 3 월, 6 월, 9월 이렇게 인제 뭐 찍히는데 3 개월에 한 번씩 찍히는데 내년도 최종 금리 전망이 5.1%가 찍혔어요. 인제 음. 중간값으로 인제 찍혀서 조금 더 높게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19명 중에 2명 빼고는 다 5% 이상으로 최종 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렇게 점도표를 찍었고 거기에다가 파월 연준의장이 인제 연설을 하고 인제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을 조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통화 정책을 바꾸겠다는 얘기도 했지만 뭐 계속적으로 연준이 피봇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리세션을 좀 겪을 수도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예,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충격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 내년도 금리가 5%에서 5.2%까지 올라갈 것으로 시장은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내년도에 미국에 일시적이지만 좀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좀 왔다가 내년 후에 후반쯤에는 좀 회복을 하겠다는 희망들이 좀 있었는데 연준이 만약에 피봇을 내년까지 안 한다 그러면은 이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예,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네.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경제학자들이 지금 내년도 경기 침체 확률을 70%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월 이후에 쪼금 S&P 500 기준으로 좀 증시가 쪼금 올랐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쪼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기는 하네요, 그래프를 보니깐요. 지금 S&P 500이 마이너스 20%로 넘어가서 인제 침체 시장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지금 약간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지금 뭐 여윳돈이 뭐 한 뭐 1억 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있으면 현금 비중하고 주식 투자 비중하고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4 정도 가지고 있고요. 40% 정도 가지고 있고 음. 자산을 위험 자산을 60%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저는 항상 자산 배분을 강조를 하는데 100 에서 자기 나이 뺀 것만큼 위험 자산을 가져가는 게 보통 좋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거의 50 가까이 돼 가지고 50대 50 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음. 저는 위험 자산이 일단은 60% 정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안전자산은 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 산타 랠리라는 거는 12월 말에 있는 겁니다. 12월 26 일부터 1월 2 일까지 인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제 거래가 거의 안 되고, 그리고 내년도를 또 바라보면서 조금 이렇게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간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편견이기도 한데 그냥 올해 말에 그냥 쪼끔 올라와 주면은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현금 비중을 쪼끔 더 올리고 내년도를 준비해 놨다가 인제 내년도 초에 약간의 침체가 오거나,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내년도에 연준이 최종금리를 몇 프로까지 올릴지 사실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연준도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인제 노동 시장이 쪼끔 완화가 되고 물가가 더 잡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사실 이게 시장이 더 안 좋아요. 예. 그것 때문에 내년도 초에 실적 나오고 또 내년도 2023 년도 1 분기 실적이 나오는 또 그 시기, 그 사이에 좀 불확실성,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더 많이 변동성 있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시장이 쪼끔 빠지면은, 예, 그때 쪼끔 또 다시 위험 자산 비중을 조금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소득이 월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주식을 쪼금 사도 되는 시기라고는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아 않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 사실은 저는 한 달 전부터 저의 인제 저희 마을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제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조금은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예. 어. 지금은 한 달 전쯤만 해도 이 CNN에서 나오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있어요. 그게 약간 익스트림 그리드로 쪼끔 이렇게 탐욕 구간에 좀 있었고, 음. 빅스 지수도 거의 20 밑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20 안팎이었어요. 그래서 자, 시장이 너무너무 약간 이렇게 좋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는데, 음. 그때부터 저는 인제 '현금을 쪼금씩 마련하는 게 좋겠다. 자산 배분에 쪼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그전에 9 월, 10 월에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들 사셨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이, 위험 자산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쪼금 올라오신 시기에는 열매를 좀 따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 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이거를 언제 살지가 인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기는 조금 빅스가 많이 올라가거나 인제 20 이었는데 한 3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지금 뭐 CNN에서 나온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쪼끔 공포 기간으로 다시 아. 들어가거나, 뭐 쪼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애매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1억 을 가지고 인제 투자를 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네. 1억 을 지금은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인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주식을 시작한다는 거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고 음. 현금을 그냥 들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음.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능력,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수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음. 그래서 기회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 기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 9 월달 10 월달 바닥이나, 예, 아니면 6 월달 바닥이었던 S&P가 3,600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약간 공포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S&P 500이 다시 마이너스 20%더 밑으로 떨어져서 진짜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분할해서 쪼금씩 인제 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빅스 지수가 높으면 오히려 매수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빅스 지수는 인제 시카고 선물 시장의 인제 지수인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변동성 지수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빅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건 사람들이 공포에 보통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고,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보통 많이 팔고요. 그럴 네. 때는 또 풋옵션이라 그래서 인제 팔자에 베팅을 많이들 합니다. 미국에서는 옵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인제 한국에서는 많이 안 하시긴 하지만은 미국 분들은 많이 인제 파생 상품 거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팔자에 좀 많이 베팅을 하고 이런 시기가 주식이 거의 바닥일 수가 있고요. 그런 바닥에서 인제 또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좋은 호재들이 나와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또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요즘은 빅스 투자라 그래서 뭐 저도 제가 혼자 생각을 해 보긴 했는데 시장이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고 약간 침체 분위기가 많고 이런 시기에는 빅스가 20 미칠 때 좀 시장이 좋을 때 쪼끔 현금을 마련했다가 30 음.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서 공포에 인제 빠져 있을 때 좀 음. 사고 요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투자 아.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빅스 지수랑 피어 앤 그리드 지수 두 개를 봐서 이제 빅스 네. 지수는 뭐 30 넘어갈 때 정도 이제 예. 고려해 보면 좋고 피어 앤 네. 그리드도 지금은 이제 그리드 쪽에 쪼금 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피어 쪽으로 가게 됐을 때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으면 좋겠다. 예. 근데 어제 보니깐 이것도 그리드에서 뉴트럴이라고 아 중립으로 좀 네. 빠져 있어서 어. 지금은 사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아. 애매한 딱 그런 시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드나 익스트림 그리드를 쪼끔 이렇게 탐욕 구간이 있을 때 열매를 따시라고 계속 아 얘기를 그때는 드렸는데 파는 거군요, 주식을. 예. 쪼끔씩. 예 아 그러니까 좀 많이 파는 게 뭐 확 빼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인제 만약에 30% 정도 뺄 거면은 한 10% 씩 나눠서 빼든가 5% 씩 나눠서 열매를 빼든가 음. 이 열매 딴다는 건 저는 이게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익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신 분이든 손해를 보신 분이든 이렇게 탐욕 구간에는 현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자산 분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교수님 만약에 이제 향후에 시장이 한 번 더 만약에 흔들려서 이제 공포에 이제 시장이 휩쓰였을 때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피어 앤 그리드가 이제 피어 쪽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좀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지 그 책에 보니까 교수님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이 답이다랑 이게 책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을 좀 강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주식 그런 곳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제 책 다시 오는 기회에서는 제가 25개 정도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중에 가치주도 있고 방어주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인제 4차 산업혁명 주식들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 자문사들이 주식을 추천할 때는 한 10년 정도 보고 예 추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포트폴리오에 쪼끔 가져가시고 앞으로 10년 이후를 보신다 그러면은 아마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이 성장주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 내년 같은 시기에는 침체가 오기 때문에 약간 방어주 위주로 조금 비중을 높여 놓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헬스케어라든지 월마가 같은 예 그런 필수 소비재라든지 예 요런 것들을 쪼끔 포트폴리오에 인제 넣어 두시고요. 내년에 만약에 정말 싸지는 기회가 쪼금 온다 그러면은 그럴 때 인제 성장주들을 조금씩 담아 놓는 것도 예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요.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이미 와 있는 그런 시기인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정도에 보스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요. 벌써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미 그때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많이 알려져 있던 시기였고요. 벌써 그 이후로 한 8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빅텍 같은 경우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런 기업들이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시기이고 전체 유효 시장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바이오텍이 될 수도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주식들을 쪼끔씩 지금부터 죽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예 향후에 뭐 경기 침체가 지나가고 인플레이션도 2% 대로 내려가고 인제 노동 시장도 그 이후에 다시 실업률이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서 완전 고용으로 바뀌고 이런 시기가 한 2024 년부터는 예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쌀 때 지금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럴 때 현금을 준비해 놨다가 싸게 쪼끔씩이라도 주습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정말 크게 진짜 10 배거라 그러죠. 예 한 10배 정도 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상시에 매년 한 26%씩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10년 있으면 그게 10 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주식 중에 매년 26%씩 매출이라든지 수익이 성장할 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음. 그게 보통 성장주에 있죠. 그래서 위험성을 올려서 주식이 인제 그 회사가 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긴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쪼금씩 뭐 분산해서 인제 사 두시면은 나중에 인제 '큰 수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교수님께서는 빅테크를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페이스북은 쪼금 음.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빅테크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퀀트 투자를 하게 되면은 퀀트적으로 보면 페이스북이 제일 낫죠. 네. 음. 그다음에 아마존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네. 뭐 네. 진짜 이런 기업들이 퀀트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예. 한때는 너무 높아 가지고 사기가 지금 두려웠는데 지금 물론 S&P가 3,600 까지 내려가 있을 때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쪼끔 올라오긴 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해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매년 10% 이상씩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많은 가치주나 방어주들은 사실은 매년 성장이 1-2% 씩밖에 안 되고 좀 많아야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잘 주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10년 동안 막 10 배씩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큰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주식은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은퇴를 한 20년 있다 30년 있다 하면은 복리 효과를 거둬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은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돈만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고 텐베거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성장주를 쪼금 포트폴리오에 좀 넣고 가져가시는 게 예 나중에 더 크게 이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음. 주식으로 아마 빅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 2010년 동안 20 년대에는 빅텍이 미국 산업을 계속해서 주도해 왔다면은 향후 10 년은 또 누가 주도할 거냐. 제 생각에는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계속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능 시장이라든지 클라우드 시장은 거의 1,000억 달러 시장까지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도 20%나 15% 씩은 매년 성장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증강현실이라든지 로봇 시장이라든지 그 외에 바이오텍이라든지 요런 시장들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로봇 분야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더 각광을 많이 받았고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또 로봇을 개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 제일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셔도 되고요. 저 로봇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고 저희 인간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코봇이라고 협력 로봇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아직 상장이 안 된 기업들도 있고 또 일본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좀 유망한 로봇 산업이라는 거는 인공지능과 합체가 된 그런 로봇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틀라스나 스팟을 만들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뭐 점프도 굉장히 잘하고 덤블링도 하고 잘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자동차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로 이렇게 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인제 보여줬고 거기에 인제 인공지능이 인제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은 인제 거의 인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제 노동 집약적이고 쪼끔 위험한 그런 분야에서도 로봇이 쓰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산책도 해 주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지금도 거의 200억 달러나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매년 거의 15% 이상씩은 성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기업은 지금 뭐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아직은 다 인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인제 테슬라라든지 예 현대가 예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아직은 쪼끔 예 특정 기업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약간 뭐 ETF식으로 좀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그 테슬라 얘기가 좀 나와서 테슬라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났더라고요. 네. 이 테슬라 괜찮은 건가요? 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저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매년 진짜 20% 이상씩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는 건 맞아요.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아 가지고 좀 높았을 때는 열매를 따는 게 맞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워드 P 레이시오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인제 음. 퍼를 쪼금 보면은 29 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테슬라가 퍼가 좋은 적이 없었어요. 음.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성장을 매년 4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음. 만약에 성장률 40 으로 나누면은 팩이라 그러는데 PEG가 1 보다도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서 지금 테슬라를 공격을 하면서 지금 "너무 예 밸류에이션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퀀트적으로 봐도 예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테슬라의 뭐 중국 쪽에 자동차 수요가 줄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인제 중국 쪽에서 BYD 다음으로 차를 많이 팔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중국 쪽에 인제 생산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마 전 세계적인 매크로 환경이 쪼끔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베를린 공장하고 텍사스에 공장이 새로 지어졌는데 이 공장들에서 매주 4,500 대, 3,000 대씩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상하이에 있는 네 공장에서 생산이 쪼끔 줄어들 수 있는 게 정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전 세계적 매크로적 환경이 쪼끔 안 좋긴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사실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전기차 등록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자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도 옛날에는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5%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 유효 시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지금 당장 50,000 불 이상으로 파는 뭐 한국 환율로 따지면 한 6,5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예 그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포화가 되더라도 인제 어제 멕시코 쪽에서 공장을 인제 세운다는 소문이 인제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쪽에 또 부지도 사고 사람도 고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자 아무튼 멕시코에서 만약에 30,000 불 이하짜리 그런 싼 차가 조금 싼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그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세미 트럭이라고 그래서 클래스 8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트럭을 파는 그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세미 트럭이 이번에 12월 1일 날 펩시한테 전달이 되면서 인제 트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인제 픽업 트럭 시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사이버 트럭이 내년도에는 인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4680 배터리라고 LFP 배터리도 인제 곧 인제 생산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하나로 합쳐 놓은 예 그런 좋은 ETF 성격의 예 뭐 어.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곧 나올 것 같고 자 아무튼 여러모로 아무튼 2024년 5년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정말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회사로 더 발전할 것 같고 뭐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거의 문제가 없고
뭐 지금은 뭐 경쟁자가 더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효 시장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자가 아직은 나와도 그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음. 지금은 없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차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가가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았다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가격이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은 나중에 크게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이게 주가에 민감한 게요. 이 주가 떨어지기 전에는 테슬라가 모든 산업을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다 잘할 것 같았는데 진짜 서플라이 체인을 다 이제 완전 그 수직 통합화 시켜가지고 다 해낼 줄 알았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뭐 하나 다 이게 잘 되겠냐 다. 막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하나에 네, 사람 집중해. 마음이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나빠 보이고 인제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적정 주가라든지 목표 주가라든지 좀 절대적인 기준을 DCF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뭐 다른 회사랑 좀 비교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예, 애널리스트들이 뭐 월가의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내놓은 뭐 적정 주가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티에서 나온 171불짜리 테슬라 목표 주가도 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235불 목표 주가도 있고 그전에 나온 300불짜리 목표 주가들도 있는데 뭐 그중에서 인제 본인이 리포트를 읽어보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많이 싸졌으면은 사는 거고 그거보다 좀 올라갔으면 열매를 따고 인제 쪼끔 예 수익 실현도 하고 이래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본인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비중이 너무 작아졌으면 그걸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거고 비중이 너무 높아졌으면 비중을 다시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교수님 그러면은 그 테슬라가 다시 이제 주가가 어느 순간 올라갈 거고 그 혹시 시가총액 1위 전 세계 1위 기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고요. 네. 전 세계 시가총액 1 위는 아람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원유 원유 가격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인제 시가총액 1 위가 될 수도 있고 애플 주가가 또 떨어지면 시가총액 그래서 자 일단은 상대적인 것 같고요. 일단은 애플이 지금 2025년 정도에는 애플카가 나오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기기에도 인제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새로운 혁신 분야에서 옛날에는 사실은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하는 경우에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이 그냥 타기만 하면 자율적으로 가는 그런 레벨 5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을 추구를 했는데 그거를 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핸들도 있고 페달도 있고 사람이 어느 정도 인제 조작을 할 수 있는 레벨 3 정도의 그런 자율주행 차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증강현실 쪽에서도 혁신적인 부분을 쪼끔 줄여 가지고 일단 제품을 먼저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 페이스북 메타도 지금 증강현실 기기를 지금 만들고 인제 메타버스 세계를 계속 구현하는데 자 요런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시장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점점 지금 커지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2025년 정도가 됐을 때 시장이 확대됐을 때 그쪽 분야에서 정말 예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시총 1 위가 판가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차를 굉장히 잘 팔고 있고 거기에다가 로봇 시장까지 확대를 하고 쪼끔 우주까지. 더 예 배터리나 4680 배터리 이런 것들이 더 잘 팔리고 사이버 트럭까지 뭐 더 잘 팔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누가 이길지는 지금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진짜 저는 2025년이 너무 기다려져요. 예. 어.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처음 보기 시작한 2015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정말 10년 정도 딱 됐는데 10 년이면 정말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왔던 이 시장의 왜곡된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많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2025년, 그러니까 연준도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1%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때 돼서 다시 완전 고용도 되고 시장이 골디락 상태로 너무 좋은 상황에서 인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무르익는 딱 그 시기 2025년, 그 시기에 정말 누가 1 등이 되어 있고 누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인제 세상을 좌지우지할지 진짜 궁금해지고요. 그때 시총 1 위가 누굴지 인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좋은 기회가 온다 했을 때는 테슬라 그리고 또 빅테크는 계속해서 사 모아가는 관점이 유효할 수 있다. 네. 고렇게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이게 사실은 "딸아 주식 공부하자." 있는데 어린 딸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고요. 아 그 네. 딸을 가진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딸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딸이 아 그렇게 네. 물론 이 남자분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음. 그래서 자 일단은 한 딸이 한 20대 이상이 돼서 인제 독립을 해서 자기가 인제 월급을 받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읽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녀들한테 어려서부터 인제 엄마들이 인제 이런 책을 읽고 교육을 시켜 주라는 그런 의미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읽고서 아이들한테 적절한 이 투자 생각은 유태인들이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듯이 저희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좋은 경제관념을 좀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 어려서부터 투자가 뭔지 단기 트레이드가 아니라 진짜 투자, 장기적으로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리고 돈을 필요할 때는 필요할 때 쓰고 인제 원하는 것을 조금 절약을 하면서 저축하는 것도 좀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돈을 인제 뭐 자산 시장을 자산 배분을 해 가지고 안전자산이 뭔지 그다음에 위험자산이 뭔지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그다음에 위험도라든지 자 위험을 올리면 수익을 많이 올리고 뭐 위험을 낮추면 수익은 낮지만은 돈을 많이 벌 수 없고 그래서 이 위험도에 대한 이런 얘기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투자를 임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많이 개론서처럼 좀 써 놨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보시고 많이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자녀들한테도 좋게 또 교육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그래서 책 초반에 경제적 자유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 책에도 써 놨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돈이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를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로 항상 넣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를 욕심을 내 가지고 더 벌겠다고 계속해서 그 욕심이 끝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 자유를 사실은 잃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본인이 욕심을 적당히 조절을 하고 '나는 한 달에 요 정도만 있어도 마음이 풍족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적은 돈만 벌어도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투자 기간이 남은 시기에 그 10% 씩만 인제 투자 수익을 내면은 7년 정도 있으면 2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14 년이 지나면 4 배가 되는 거죠 결국. 그다음에 21 년이 지나면은 8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있는 사람이 8 억만 만들겠다. 앞으로 20년 있다. 근데 그 8 억만으로도 난 은퇴해도 충분히 나는
남은 한 20-30 년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경제적 자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나는 그거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지금 만약에 4억이 있다 그러면은 집 포함해서 4억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8배가 되면 32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분들도 있고요. 음. 사실은 지금 파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리 효과를 따질 때는. 그래서 지금 20 대나 30 대이신 분들은 앞으로 투자 기간이 30-40 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복리 효과를 거두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고요. 지금 한 50 정도 되신 분들은 앞으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50 되신 분들은 한 4억 정도는 모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10%씩 수익을 내서 이게 21년 정도 지난다 그러면은 한 32억 정도 모으죠. 예 그러면은 그 돈으로 남은 여생을 좀 예 뭐 적당하게 쓰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욕심을 내실 분들은 지금 4억이 있는데 매년 20%씩 수익을 꼭 내겠다. 그러면은 진짜 위험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3.5 년이면 2배가 되거든요. 어. 예. 그러면은 이게 7 년이면 4배가 되고요. 예 14 년이면은 8배가 되고 그다음에 21 년이면 16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4억이 있으면 64억이 되잖아요. 그럼 슈퍼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적 자유를 30억 으로 잡을 거냐 60억 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10억 으로 잡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욕심을 더 내고 위험도를 올릴 거냐 이게 인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저는 인제 제 투자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인 목적이 있는 투자를 얘기를 합니다. 제 책에서도 써 놨는데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나는 얼마가 필요하고 만약에 나는 후원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정말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 몇십억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억 플러스 40억 정도 더해서 80억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사람의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목표가 바뀔 수가 있고 그 목표 금액에 따라서 자신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예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가진 종잣돈 대비해 가지고 몇 프로씩 수익을 낼지 그런 거를 계산을 하면서 예 적절하게 위험도를 조절하면서 투자하시면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3년 안에 은퇴할 거야. 어. 4년 안에 은퇴할 거야.'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진짜 30 대나 40대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체력도 조금 안 되고 뭐 하루에 뭐 잠도 뭐 3-4 시간씩밖에 못 자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3 년, 4년 안에 은퇴하려 그러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스크가 너무 어 높아지군요. 예. 지금 만약에 40억이 있고 3-4년 안에 80억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1 년에 한 20%씩 수익을 20. 내면 되긴 하죠. 근데 지금 40억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1억을 가지고 40억을 3-4년 안에 만들겠다 그러면은 어. 수익률이 지금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네. 위험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암호화폐 이런 거 하게 되고 코인 시장 자꾸 뛰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보다 더 위험한 게 코인 시장이 되는데 코인도 뭐 쪼끔만 가져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막 인제 몰빵을 해 버리고 아니면 특정한 주식 중에서도 소형주나 좀 3 배짜리 레버리지라든지 좀 위험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몰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위험도를 높이면은 부자가 돼서 빨리 은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빨리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MF 때부터 투자를 했지만 제가 투자한 회사들이 망한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 회사가 절대 안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진짜 깨트리면 안 되는 그런 원칙인데 음. 조급한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니까 예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는 좀 어떤가요? 그 한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한 10% 정도면은 S&P 500만 모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S&P 500을 모으면서 대신 이제 종잣돈이 커야 되니까 본업에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올리는 거죠. 요런 좀 기본적인 이런 방법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좀 너무 느릴까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 뮤추얼 펀드인데 스파이랑 약간 비슷하죠. SPY라는 거랑. 그래서 저는 월급이 들어온 대로 그 주식을 2주에 한 번씩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월급이 아니라 이제 그냥 아무튼 샐러리가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2주에 한 예, 번. 2주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월급에서 이제 401k가 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403D라 그러는데,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제 월급의 한 10%가 떼가고요. 그걸 또 학교에서도 또 매칭을 또 해줘가지고, 그 돈을 무조건 적립식으로 해서, 스파이 주식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 모아온 게 굉장히 큰 목돈이 됐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한 8% 정도씩 수익을 냈습니다. 뭐 10%까지는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많이 들어올 때는 25%, 26%씩 수익을 낼 때도 있고요. 그때 주식시장이 좋으면 또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가 나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 2018년 이럴 때는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 이해에는 20% 이상씩 수익을 내던 해도 있었습니다. S&P 500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또 수익이 굉장히 오랫동안 모으니까 복리 효과가 나서 좀 많이 수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적립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적립식 투자 방식은 약간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하고 우하향하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방식인데 지난 10년 동안 2010년대 미국 시장처럼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 적립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올해나 내년까지 좀 약간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10년 동안. 시장 이제 인플레이션도 잘 잡고 성장도 계속해서 잘 하면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은 이 북아메리카 시장이 가장 크거든요, 지금은. 그다음에 중국이 조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아무튼 미국이 계속해서 우하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지금부터 그냥 월급 들어온 대로 특히 올해랑 내년까지는 주식이 오히려 싸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럴 때 그냥 적립식으로 좀 사두시면은 내년까지 좀 손해 본 것 같겠지만은 한 2030년 되시면 잘했구나. 그때 쌀 때 잘 사놨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밍 같은 거 사실 잴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자동으로 사게 되니까 일상 본인의 생활을 할 때 진짜 마음도 되게 편하고요. 주식시장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스파이 같이 S&P 500 추종하는 거 가장 많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0% 정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 생활비 계좌에서 좀 따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고런 것들이 한 4차 산업혁명 위주로 쪼금 더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비중이 그중에서는 또 제일 높고요. 예. 네. 교수님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만약에 S&P 500이 말하기 쉽게 10%라고 한다고 하면요. 네. 내가 수익률을 여기서 한 2배까지 20%까지 올리려고 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위험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 이런 타이밍을 또 계속 재게 되고 계속해서 그 정신적인 이런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의 비용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수익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수지타산이 맞으면 또 해볼 만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예. 한 10% 정도 더 벌면은 해볼 만한 건가?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시황을 전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리서치를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하고 또 방송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자, 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도 있고 전술적 자산 배분도 있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필수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스트래티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리밸런싱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이라 그러죠. 본인이 가진 주식이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거기서 열매를 좀 따서 비중을 줄이고
그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많이 떨어진 주식, 남들이 안 보는 그런 적정 주가보다 많이 떨어진 그런 주식들을 좀 많이 사 두는 거죠. 네, 워런 버핏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고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그냥 장기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시면은 어떤 주식이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서 다시 조금 많이 싸진 주식들을 찾아가지고 리밸런싱을 좀 하고,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들도 다 하는 장기 투자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시간을 조금 더 써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이 위험도를 한 10%에서 20%까지 올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약간 섹터 로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아니면 매년 할 수도 있고요. 분기별로 향후의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시장 환경에 따라서 섹터를 바꿔주는 겁니다. 산업 분야를 내년도에는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들이 이제 $7,500 크레디트 정도는 받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전기 충전 시설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유망한 직종이 이제 산업 분야가 내년도에 올 것 같다 그러면 그 섹터에 비중을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도 현금보다는 그쪽 분야에 조금 더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위험도를 조금 올립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년도에는 역시나 침체가 오기 때문에 역시나 방어주의주를 좀 가져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가치주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에 또 비중을 올려서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 자산인 그런 방어주에 조금 더 돈을 넣어가지고 위험도를 좀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식들에는 미국의 이제 유명 사이트에 가시면 뭐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구글 파이낸스 이런 데 가시면은 그 주식의 베타 값이라는 게 있어요. 베타, 알파 베타 아시죠? 그래서 베타 값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베타 값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타라는 게 위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이 베타가 1이라고 따지면은 테슬라는 베타 값이 2입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2배가 더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베타 값이 만약에 1.2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S&P 500보다는 위험도가 한 20% 정도 더 높습니다. 근데 멀크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는 한 0.4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위험도가 S&P 500보다는 많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으시면서 나는 지금 10% S&P 500을 1 정도 베타 값을 1 가져갔는데 10%만 수익을 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를 올리면은 2짜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테슬라가 2니까 1보다는 2에다가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실어놓고, 이게 내년도에 이제 테슬라가 호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쪽 섹터에다 조금 더 몰아놓고 위험도를 조금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 주식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호재나 악재들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추적을 해 나가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많은 주식들에는 미국의 이제 유명 사이트에 가시면 뭐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구글 파이낸스 이런 데 가시면은 그 주식의 베타 값이라는 게 있어요. 베타, 알파 베타 아시죠? 그래서 베타 값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베타 값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타라는 게 위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이 베타가 1이라고 따지면은 테슬라는 베타 값이 2입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2배가 더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베타 값이 만약에 1.2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S&P 500보다는 위험도가 한 20% 정도 더 높습니다. 근데 멀크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는 한 0.4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위험도가 S&P 500보다는 많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으시면서 나는 지금 10% S&P 500을 1 정도 베타 값을 1 가져갔는데 10%만 수익을 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를 올리면은 2짜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테슬라가 2니까 1보다는 2에다가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실어놓고, 이게 내년도에 이제 테슬라가 호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쪽 섹터에다 조금 더 몰아놓고 위험도를 조금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 주식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호재나 악재들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추적을 해 나가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또 그 책에 보니까
"예측하는 사람은 모두 사기꾼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건 예, 어떤 제가 네. 예측 안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가 주식하면 망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시장을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잘해요. 근데 사실은 지혜로운 자가 예측을 하는 사람이죠. 인생에서는 앞으로의 다가올 일들을 예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그때그때 인제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인제 대응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는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 시장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자꾸 시장을 예측하고 행동을 하고 요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베팅을 보통 하게 돼요. 마치 도박장에 가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침체가 올 거야.' 이렇게 본인이 예측을 하면은 지금부터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풋옵션이라든지 공매도를 막 치면서 인제 좀 위험한 뭐 판단을 하게 되고 그쪽에 좀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침체가 안 오고 오히려 내년도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기업들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국의 침체는 없다.' 이렇게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은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근데 아무튼 여러모로 함부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자산 배분을 잘 해 놓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빅스가 뭐 20 밑으로 내려가거나 음. 아니면 뭐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럴 때는 본인의 자산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좀 열매를 좀 따서 욕심을 좀 버리고,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자산을 좀 많이 마련해 놨다가 또 위험 시기에 올 때 다 미리 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를 시장, 1년에 미국 시장은 한 2번 정도는 조정을 꼭 겪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 10년에 한 번씩 크게 한 번씩 빠질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럴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조금씩 현금을 좀 준비해 놨다가 그런 게 딱 오면은 좀 싸게 사고, 뭐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지, 미리 예측을 하고 '아, 내년도에 침체가 오니까 주식을 다 빼야 돼.' 그러고 있는데 사실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음. '내년도에 시장이 너무 좋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식을 다 가지고 갈 거야.' 그런데 만약에 침체가 왔어요. 그러면은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주식이 다 빠져 버리고, 자,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시장을 그때그때 좀 빨리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빠르게 대응을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서 저희 마을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스탑 로스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가 쪼끔 떨어지는 시기에 인제 손실을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뭐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그런 건 트레일링 스탑이라 그러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그런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인제 음. 약간은 손절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거를 제가 더 강조를 하지, 똑똑한 사람들처럼 미리 예측하고 미리 뭐 다 뭐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교수님 또 그 책에서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라. 그리고 잠재력이 강한 회사에 투자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좀 결합된 게 아까 좀 얘기해 주신 뭐 빅테크나 테슬라나 요런 기업들이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0 배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치 전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치 투자 전략, 성장 투자 전략, 그다음에 DCA 적립식 투자 전략을 제일 많이 쓰고요. 웬만하면 모멘텀 투자 전략으로 헤지 펀드들처럼 롱숏 전략 이런 거는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치 투자자든 성장 투자자든 기본적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진 주식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정말 안 좋아서 주가가 진짜 많이 떨어진 그런 주식들이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은 되게 좋아요. 그 회사를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매년 20% 30%씩 성장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지금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떨어진 거고,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빅텍이 뭐 인기가 없다, 메타가 인기가 없다. 뭐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당장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인기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 메타가 활성 사용자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직 지금 전망이 뭐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뜨려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주식 그래서 가치가 적정 주가보다 많이 떨어진 그런 주식들, 요런 주식들 위주로 좀 많이 사는 편이고요. 자, 그런 주식들이 나중에 적정 주가를 넘어서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열매를 땁니다. 예. 네. 교수님 근데 그 빅텍에서도 10배 주식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만 특히 작년 말만 해도 그 얘기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부터 사실은 주식들이 뭐 40% 50%씩 떨어진 주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생각으로는 5배지만 지금 보면 밑에서 보면 한 1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빅텍이 아마 미국의 향후 10년을 계속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빅텍들이 기존의 기술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못 하겠지만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저 바이오 쪽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또 북아메리카 쪽에서 이런 것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교수님 책에서 "좋은 멘토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의 좋은 멘토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멘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토를 사실은 책에서 찾았고요. 예, 네. 그래서 2011년에 제가 만난 책이 있었는데 웰시 바버라는 책이 있어요. 부자 이발사라는 영어 책인데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그게 제 펀드 매니저로 일하시던 분이 인제 책을 쓴 건데, 되게 재밌게 시골에 정말 부자가 된 이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고향에 갈 때마다 인제 찾아뵈면서 인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제별로 그 책에서 경제적 독립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게 2011년에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단어인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배웠죠. 그래서 책에서 저는 멘토를 찾았고요. 근데 인제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제가 그들의 그분들의 멘토가 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책을 읽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책에서 멘토를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주식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는 이 멘탈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저는 항상 현금을 강조하고 자산 배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 멘탈이 잘 버텨지기는 합니다, 변동성 시장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누가 멘토가 있거나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옆에서 잘 다독여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멘토를 구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는 제 마을 사람들한테 제가 멘토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자, 그래도 아무튼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투자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면서 하면 더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집단 지성이라고요. 이제 혼자서 아무리, 그래서 사실 책을 또 너무 많이 읽어도 좀 안 좋은 게 5권의 책은 약간 조금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5권의 책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투자 자문사들의 성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쓴 사람들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말하는 선반영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투자 자문사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반영, 그래서 efficient market이라고 해서 효율적 시장을 약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미 스트롱하게 반만 강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스트롱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약하게 이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과거의 데이터 정도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미 스트롱하게 믿는 사람들은 뭐 회사의 이 펀더멘털이라든지 퀀트라든지 과거 데이터들은 즉각 다 반영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스트롱하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게 없다. 이미 시장의 주가에는 모든 게 반영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미 스트롱한데 내년도 경기 침체가 올 것까지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모든 경기 침체, 뭐 호재들,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뭐 반도체 법안,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특히 개별 주식으로 보더라도 테슬라의 내년도 사이버 트럭이 나올 거라든지 아니면 7,500불 크레딧이 나온다든지 무디스의 뭐 시종평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 호재까지도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앞으로 어떤 서프라이즈죠. 예, 불확실한 상황에서 뭔가 서프라이즈가 딱 나오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미스트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트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차트는 뭐 과거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과거의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과거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뭐 옛날에 산타랠리가 있었고 옛날에 뭐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랑 비슷하다. 아니면 뭐 2018년에 금리 인상을 뭐 하다가 멈췄다.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효율적 시장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약하게라도 효율적 시장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랑 비교해서 지금을 비교하고 앞으로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들이 효율적 시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약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여러 개 읽다 보시면은 그 사람들의 다양한 그 패러다임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책 한 3-4권 정도 읽으면은 거기에 보통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어떤 철학이나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것대로 그냥 쭉 이끌어가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본인은 선반영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요것만 보겠다. 이렇게 좀 주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와, 교수님 그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그 경험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렇게 딱 유형이 되게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서 좀 질문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만약 현재 1억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어떤 기업 또는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겠나요? 예, 지금 만약에 1억이 있으면요. 저는 5천만 원 정도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을 것 같고요. 네.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는 그냥 지금은 방어적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어 섹터인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요쪽에다가 한 25% 정도 넣을 것 같고요. 한 나머지 25%는 내년까지 좀 기다렸다가 예, 아마 성장주 쪽에 빅텍 쪽에 좀 넣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정말 싫으시면 그냥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나머지 5천만 원을 그냥 다 넣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기다렸다가 분할해서 1,000만 원씩 5번에 나눠 가지고 예, 조금 S&P 500이 한 3,600 정도 내려갈 때 예, 그때부터 조금씩 넣을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좀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열정과 인내 사이에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열정은 공부하시는 데 쓰시는 게 좋고요. 빨리빨리 열정이 패션이라 그럽니다. 이제 열정이 너무 강한 분들은 빨리빨리 수익을 내려고 그러고 예, 몇 년 안에 부자가 돼서
은퇴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공부하는 데 쓰시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인내를 가지고 patience,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렁이는 시장에 굉장히 너무 힘들 수가 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본인의 삶을 사시면서 좀 인내심 있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인내는 1-2년짜리 인내가 아닙니다. 수십 년짜리 인내이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습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따라 감사해요. 주식 공부하자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이 답이다의 이주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줘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